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뭐 트럼프가 관세도 높이고, 우린 제조업을 다시 할 거야. 다 들어와. 안 들어오면 너희 죽는다. 네, 미국으로 그게... 다들 들어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뭐 걱정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네, 미국이 원래 제조업을 잘하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럴 텐데 미국에 들어간 제조업들은 무슨 고충을 겪고 있을 건지, 그래요. 또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미국에 새로 들어간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요즘 미국 들어오면 이런 꼴 당한다. 내지는 네. 요즘 미국 들어오면 요런 건 참 좋다. 그런 것들을 네. 쭉 한번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이런 어려운 거는 얘기를 우리 서병수 애널리스트. 세상에 아무도 안 하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분 서병수 애널리스트 네.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런 주제 맞나요? 제가 뭐 정확하게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를 진출한다고 할 때 예. 그 전통적으로는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에다 파는. 근데 이제 지금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트럼프 시대가 들어서면서 물건을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수출이라는 형태가 아닌 현지 진출을 통해서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특히 이제 지금 하도가 되는 미국에 진출한다는 게 어떤 건가? 미국 수출은 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공장을 보내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네.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네. 그런 것들을 먼저 했던 몇몇 기업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주제네요. 예. 그렇죠? 예. 배워보죠. 배워보죠.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 시장. 이제 저 앞에서 원래는 이제 수출이 아닌 예. 현지 진출에서 기회를 찾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은 나중에 이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 사진들이 뭔지는 나중에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럼프 정부부터 얘기하죠. 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상무장관이 됐건 재무장관이 되셨건 최근에 이제 임명되신 분인데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죠. 제조업 강화하고 관세 높이고 중국이고 밖에서 물건 생산하는 애들 안 되고 불공정 무역 막겠다고 보편성 관세는 당연한 거고 예.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뉴 노멀이라고 강조를 하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하나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패러다임이 길게 놓고 보면 트럼프 정부 일기 사실 바이든 정부부터 이어졌던 일관성 있는 흐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 선진 시장에 대응을 했을 때 이걸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걸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계속 예. 시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거다. 예. 그리고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여기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빼거나 한국에서 공장을 뺀 다음에 인건비가 싸고 미국하고 관세 같은 게 좀 유리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예.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혹시 트럼프가 베트남한테도 관세를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환율이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멕시코 공장에서 해서 올려갔으면 됐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예.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멕시코 공장 짓는 거에서 가져오는 거 관세 엄청 때리겠다. 예.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리고 멕시코한테 니들은 막 그동안 FTA 가지고 혜택 많이 보면서 너무 니들 좋은 것만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는 이제 미국은 가기 싫고 근데 이제 인건비 싼 데는 가고 싶고 그럼 이제 베트남이나 뭐 멕시코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멕시코나 베트남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전공법이라는 건 간단한 거죠.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저 한국 기사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은 통상이 악화될 거고 수출 의존도인 한국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저는 과연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할지도 의구심이 들긴 해요. 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막 확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편 관세를 당장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고 미국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흐름에서의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단순히 수출이라든가 인건비 값싼 지역에서 이렇게 피하는 거 이런 형태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시장에 들어가서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전 정부 때는 미국이 제조업이 약하니까 보조금으로 살살 꼬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는 야 보조금 없다. 없는 것도 다 얻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거 다 뒤집을 것 같아서 최근에 갑자기 보조금을 막 주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앞으로 보조금을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럼프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는 미국 현지 진출 확대를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미국에서 지금 제조업의 매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커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NAM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1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기를 다시 회고를 하면서 역시 좋았어. 역시 앞으로도 좋았어? 역시 좋았어. 어.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고 미국의 중소 제조업들을 하는데 노력했고 트럼프는 역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제조업은 좋아질 거야. 라는 것들을 일기를 회고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컨센서스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류 언론이라든가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트럼프의 지지에 대한 어떤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저는 이어질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미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미국에 진출한다는 거는 기존 해외 진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기존에 해외 진출을 할 때는 인건비나 각종 비용들을 따져서 싼 데로 가죠. 싼 그쵸? 데로. 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인건비나 비용이 싸니까 예. 거기서는 물건 만들고 원자재 생산하고 제조하죠. 그리고 선진국은 판매법인이나 유통법인 정도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져다 든다. 예. 이 컨셉으로 그동안 이제 진출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세계가 평평하고 장벽이 없을 때는 이게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에 진출한다는 건 단순히 인건비뿐나 각종 비용뿐만이 아니라 뭐 노동권이라든가 뭐 인권이나 그리고 거기 공동체에서 오염 같은 것도 적당히 위에 지배층에다가 뒷돈 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환경이라든가 반부패나 이런 각종 비용들을 뭉개면서 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만약에 공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저 부분을 다 뭉개고 갈 수가 없죠. 그거야 뭐 당연히 예, 그러면은 비용 많이 들죠.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진출을 안 할 거냐라는 것들이 되는 건데 저는 안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시장, 미국 시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와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미국에 이제 수출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만 먹고 살아.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방식에 지금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미국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해외 진출 접근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 바꾸거나 변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가야 돼라는 것과 관련돼서 단초를 얻기 위해서 그 딜로이트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최근에 이제 내년도 미국의 제조업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내년도 제조업 전망을 할 때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최근에 사람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예. 최근 단기적으로는 사람 부족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어요. 예. 하지만 고용 비용의 상승세는 적어도 2030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인구 구조라든가 미국도 어쨌건 이민자를 받지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경제가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제조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돈만 더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육아 지원, 뭐 교통수단, 유연성에 대한 욕구, 유연성이라는 거 근무 뭐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머징 국가에 진출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는 미국에선 제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 따지면 예. 그렇게 제조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게 관세를 상쇄할 만큼 훨씬 좋은 걸까요? 나 진짜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번째를 보시죠. 그래서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AI. 예, 제조업에서 AI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미 지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 현지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관세로서의 보호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효율성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데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아닌 이머징에서 10명 하던 사람을 여기서 똑같이 10명을 쓴다고 하면 네. 당연히 견적이 안 나오죠. 네. 근데 AI라든가 이런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사람은 1명, 2명만 쓰더라도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고 실제 이 데이터에서 주요 산업들 중에서 제조업이 지금 AI의 채택률이라든가 AI에 대한 투자가 가장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제조업에서는 당장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바뀌거나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할 거는 그거죠. 선진국에 진출을 안 하느냐, 선진국에 진출하느냐. 근데 만약에 선진국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높은 수준을 맞춰주면서도 예. 그 생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만약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한국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미국에다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인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AI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미국 내에서 있는 제조업 기업들은요. 예. 미국 내에서 그동안 그런 변화들을 조금씩 하면서 대응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외에서 특히 이머징 같은 데서 제조업을 운영을 하던 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가면은 그런 미국 방식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지금 아까 인력 부족이라든가 AI에 대한 변화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변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근 박차가 한상을 못하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거나 오히려 미국 공장이 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진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미국 포기해. 언젠가 시간 지나면은 관세 다시 낮아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려면 예. 뭘 AI를 쓰든 자동화를 예. 하든 어떻게든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했을 때는 사람에 대한 것들에 네. 대한 관점들이 전혀 다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다. 지금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자료에 미국에 지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들이 너무 이직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숙련공 하나 교체할 때마다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이상씩 들어간대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미국에서 제조업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필수 디폴트로 가져가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숙련공에 대한 대우라든가 뭐 이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예.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진출한 사례 케이스들 뒤에 들이긴 할 건데 그 전에 디폴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그럼 미국에 과연 공장 진출해서 생산성 나오겠어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잡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한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실제로 이것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사례로 바로 가죠. 예, 사례를 들어보죠. 예, 최근에 이제 보편적 관세액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11월 옆에 거는 11월 24일 날 한국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철강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야 우리나라 그럼 철강 수출 못한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대책회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는 니폰 스틸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큰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14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야 철강 회사도 굳이 미국을 진출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 진출이라고 했을 때 뭐 자동차나 반도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라는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강 같은 것들도 나가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니폰 스틸이 지금 US 스틸을 인수하는 계약을 지금 체결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계약이 아직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US 스틸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미국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미국도 한때 재벌들이 설치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JP 모건이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이래서 카네기 철강왕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막 책도 보고 했었고 예. 에디슨도 뭐 GE를 창립하고 뭐 그 뒤를 이었던 JP 모건이 금융으로서 다 제패하고 얘들이 막 경제를 다 자주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시대에 JP 모건이 미국의 제일 큰 철강회사 1, 2, 3 다 와. 그다음에 합친 게 US 스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철강왕이라는 카네기 스틸을 인수했고 이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였고요.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세 개 합쳐서 자본금 14억 달러였는데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었고요. 미국의 경제 대 빌딩들에 들어가는 강철들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자존심 같은 회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은 완전히 골로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철강 생산량은 세계 24위, 미국 내에서 3위고 특히 탈탄소 철강, 탄소 배출이 적은 철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 이 회사가 23년 8월에 매각을 공식화했는데 이것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때 일본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공장 벽에도 그냥 미국 국기가 그냥 예, 대문짝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요. 이 US 스틸이 어떤 회사인지 아는 게 이 공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진짜? 포스코에다가 태극기 이렇게 박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US 스틸이 어떤 느낌인지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와. 컴플렉스의 반영이지. 예.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일본애가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예.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왔냐? 노조들이 반발하게 될 겁니다. 왜 일본 회사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갔을 때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철강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 근데 이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요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회사가 있는 본사가 지금은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에 어땠는지 네, 대충 트럼프, 아시겠죠. 트럼프.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 안 된다고 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딱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트럼프 야 안 돼. 뭐 보류하고 막 이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니폰 스틸은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가야 되냐라고 하는데 니폰 스틸은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철강을 만들고 판매하고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철강 판매량도 좋고 탈탄소 철강 같은 거 했을 때 진출하려면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근데 미국의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조들도 반발하고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가져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 야, 우리 미국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할 거야.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거 미국 현지 그 공장에다가도 추가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 13억 달러 투자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좌지우지 않게 거버넌스도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 노조들한테 우리 자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US 스틸을 니폰 스틸이 인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 거버넌스 노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근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를 진출했을 때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물론 뭐 노조들의 반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크리티컬한 변수도 아니고 여기와 관련돼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고 거기 경영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데 선진국에 특히 미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서도 가야 돼라고 하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한국에 이제 철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US 스틸 인수와 관련돼서 트럼프도 반대를 했습니다. 바이든도 반대를 했고요. 근데 바이든이 더 심했어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노조성에 가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 이거 한 다음에 대선 이후에 다시 결정하고 있고 지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경영진이 날아가 가지고 다시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는 그때 선거 때는 절대 불가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선거 끝났으니까. 예, 끝났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이게 인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제안을 한 게 니폰 스틸이 우리 지금 일본에서 만든 철강을 미국으로 안 가져가겠다. 예. 그러니까 니네 일자리 안 뺏을 거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설득을 하면서 마무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니폰 스틸은 이거 왜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본 내에서의 철강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철강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머징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강은 또 고급 철강 같은 거거든요. 미국은 팔지 말지 왜 팔지? 지금부터 시장 커질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요. 근데 네. 어쨌건 네. 이거를 지금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니폰 스틸은 1년 가까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서히 뉴스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인수하는 게 맞다. 이게 정치적이거나 노조에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미국 이제 주류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가기 위해서 지금 1년 넘게 꾸준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 꼴 보기 싫으면은 선진국 진출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에 가면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본인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철강 규제 트럼프 들어왔으니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을 해야만 선제적으로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TSMC입니다. 이게 또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예. 우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SMC하고 삼성전자한테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장 지으라 했다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잘 모르세요. 예. 근데 TSMC가 애리조나에다가 지금 그 사나노코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작년에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슨 이슈가 됐냐면 야, 공장 건설이 제대로 안 되네.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공장은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었고요. 예. 그중에 1공장은 원래 올해 완공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올해 완공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왜? 그 이유가 그럼 바로 요거죠. 예. 지연의 원인이 뭐냐. 공장 건설에서 현지 문화에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현지 문화 적응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을 거느려면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대만과 달리. 직원도 말을 안 듣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건설 회사도 말을 안 듣고 하청업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TSMC에서는 자 공장 자 이거 지어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TSMC가 짱이잖아요. 자 이거 짓고 이거 해야 하는데 어디 와서 갑질이야? 거기 그리고 건설 노조들이 야 웃기는 놈, 야 우리 건설 노조를 지금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건 네가 아니지. 뭐 야간에 24시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 노조가 집단반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요. 계약 업체하고의 하향식 소통, 이게 쉽게 해서 권위적 꼰대식 소통을 하니까 하청 업체라 계약 업체라 하더라도 니들 뭐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장 짓겠다. 그러면 공단하면 그 공단에다가 예. 도로 깔고 전선 까는 건 그냥 그렇죠. 해주죠. 당연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건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선도 알아서 전력 그러니까 구해오고. 사실은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전력 관련되는 회사들 중에 공장에 전력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엔 거의 없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을 건설하면 그 공정의 전력망을 끌어오고 전력 효율화하는 거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도로 까는 것도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단체가 너한테 뭐 땅값을 좀 혜택을 주고 뭐 하지만 그건 네가 할 일이거든요. 그럼 그거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데 몰랐어요. 각자의 비용이 늘었네요. 뭔 소리야?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인력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TSMC에 딱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전문하시는 분들이 예. 미국에는 막 그 고급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예. 거기서 뭔가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장은 아직 건설이 안 됐지만 엔지니어들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 21년부터 현지 인력들을 채용을 했어요. 예. 근데 채용을 했는데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장기간 노동, 그리고 엄격한 위계 질서, 그리고 언어 장벽. 아니 이게 뭐 하는 갑질이야. 왜 아니 막- 어디서 꼰대질이야. 왜 노동 시간이 이렇게 길어? 야, 나 안 해.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반도체나 지금 분위기도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러면은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지역 단체라든가 그 노동 단체나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다가 정부의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고 이게 네. 좋은 데니까 오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평균적인 레퍼런스라든가 평균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고서는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는 그냥 거기 딱 지으면은 중국에서는 옛날에 그냥 거기 지방자치단체 아시는 분이 다 알아서 하고 노동자들 파업도 적당히 눌러주고 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국 진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것 때문에 원래 24년 생산 예정이었던 게 23년 7월 달에 우리 도저히 24년 완공 못 하겠어. 25년으로 지연 발표. 이거 하면서 이때 사실 TSMC 주가도 밀렸어요. 그 TSMC가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냥 대만에서 직원들 데리고 오면 안 되나요? 한 500명이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려고 오는 것도 1차적으로는 미국이 그 공장을 짓는 거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 공장을 그냥 100% 한다. 이거는 미국의 그 지역사회하고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이 이머징 국가 진출했을 때 거기 중국 사람들 다 가서 하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이머징 국가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근데 이제 이게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그런데 네. 미국이라는 하다못해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 중국이 진출할 때도 지금 이 욕을 먹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용인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싫으면 넌 나가는 거고 아무리 보조금 받다 하려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TSMC 보고서 그 당시 가디언이라든가 수많은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나 예. 니들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디 저기 대만에서 하는 꼰대 문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여기서 와서, 이렇게 여기 와서 하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 비난받는 기사들이 아까 올해 4월 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24년에 1공장 생산을 예정하기로 했던 것들을 25년으로 미뤘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조기 가동했다. 원래 25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가동을 들어갔고 근데 여기 이제 옆에 보면 삼성 큰일 났다. 이런 게 이제 한국 기사 나오죠. 그리고 TSMC 가동률 좋다. 이런 게 지금 9월 10월 달에 나옵니다. 요 기사를 좀 정리를 하면 아까 TSMC 1공장이 원래는 25년 상반기에 건설이 될 걸로 생산할 걸로 했는데 올해 9월 달에 1공장에서 모바일 AP, 애플향 모바일 APT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초보다 수개월 앞섰다. 라는 것들이 기사가 나오게 왜 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예. TSMC가 지금 21년에 진출해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TSMC는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외부에서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건설 노조들도 그 건설 공사에 있는 노동자들도 반발한다고 했잖아요. 23년 말에 건설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어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합의했고 내부 직원들과 관련돼서는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외부적으로 뭘로 나왔냐. 지금 10월 블룸버그 보고에 따르면 미국 공장에 지금 현재 나오는 수율이 대만 동일 시설의 수율보다 4% 이상 좁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공장의 수율이 지금 올해 10월 들어와서는 대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건 거기 사람이 있고 하는데 수율이 좋았다는 건 노동자들의 관계도 어떤 식으로 좀 뭔가 풀었다는 거잖아요. 풀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9월 달에 애플 모바일 AP 생산을 여기서 하고 AMD도 지금 여기다 맡긴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서 빠른 속도 됐고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TSMC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뭐냐. 야, 니네 노동 문제 때문에 결국 TSMC의 공장은 대만에서만 가능하고 미국에 짓는 공장은 이거 효율성 안 나오고 원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원가 효율이 지금 잡혀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예. 것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뭔가 풀어냈다는 하여튼 거죠. 솔루션을 찾았다, TSMC 가. 그리고 이제 아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3년 말에 공사 짓는 건설 노동자들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삼성전자가 건물 짓는데 거기 예. 하청 회사도 아니고 거기 노조들하고 왜 협상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야. 근데 이 부분이 TSMC가 참 아까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비난받던 부분들을 극복을 했는데 예. 이게 참 TSMC 잘 나가네, TSMC 주식 좋네 이렇게만 끝나기 어려운 게 삼성전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텍사스. 예, 텍사스 테일러에 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 로이터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ASM에 EUV 장비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네. 반입이 지금 연기됐다. 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늦거나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견다. 이게 지금 1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정확하게는 내부 사정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아까 TSMC의 사례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테일러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미국은 못 해먹겠다. 그냥 미국 공장 다 때려쳐. 라고 안 할 것이냐. 그럼 미국의 공장을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의 지금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인건비 비싸고 저 골치 아픈 애들 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철강이 됐건 반도체가 됐건 미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생산해서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도 플랜트 건설이 아니라 단독주택 건설회사입니다. 네. 일본의 단독주택 건설회사가 미국 단독주택 건설로 진출하면서 지금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11월에 산케이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일본의 단독주택 회사가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단독주택 회사 중에 다이와 하우스라는 데 있고 예. 세키스이 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가 올해 얘들은 3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9월에 상반기 실적 나오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단독주택 사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 호조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대형 건설사가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건설업자들이 하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메인이어서 우리 대형 건설사들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이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짓는 건설사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예.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일본이 아닌 미국을 진출한 거예요. 그럼 지금 최근에 미국이 뭐 건설 시장이 되게 호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높아서 신규 건설이 안 되고 있지만 건설이 일단 짓기만 하면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진출한다. 왜냐? 일본이 지금 건설 시장이 어떨까요? 별로 좋을 리가 없겠죠. 예. 단독주택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다이아하우스라는 건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단독주택 사업을 시작한 거는 1976년부터예요. 예. 그리고 76년부터 현지 기업들의 M&A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사 매출의 12%가 미국 사업에서 나와요. 건설 회사도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성숙한 시장을 벗어나서 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을 했을 때 현지 건설사들을 인수한 거죠. 그럼 이 현지 건설사를 인수했을 때 예전하고 다르게 무슨 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지금 어쨌건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지금 최대 실적이고 메인 사업이 될 만큼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건 성장하는 시장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면 예. 여기 아까 앞에서도 잠깐 했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주택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에 집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복지하고도 연동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되게 호주가 될 거다.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실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하우스 말고 세키스이 하우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M&A를 하면서 미국의 5대 주택 건설 업체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인수한 이 회사 MDC라고 하는 홀딩스라는 걸 인수를 하면서 미국 건설 시장에 되면서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 건설 시장의 수혜를 얘들이 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들은 지금 보면은 얘네가 한 개만 인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인수한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야. 아 얘네들이 그러면 주택 건설하겠다. 그러면 주택 건설 보면은 사실 건설이라고 하는 노동자분들이 예. 굉장히 거친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 더군다나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서양인들 기준에서 보면은 저 일본인들이 오면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되는 단편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3년 12월 8일 날 도쿄 TV에서 이거 세키스 있네요. 세키스 하우스가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자기들도 신기했나 보다. 예,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왜 갔냐? 어. 일본은 저출산인 거예요. 가구 수도 감소되고. 집 지을 데가 없죠, 많이. 예.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일본 단독주택 업계에도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회사들을 4곳 정도 인수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1만 호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호주부터 갔거든요. 근데 예. 이제 여기 보면 호주 시행사가 있는데 호주에 가서 우리가 좋은 집 짓겠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엄청 럭셔리한 욕조를 깐 거예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욕조에다가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집이 안 팔렸대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로 겪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목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샤워는 샤워만 하지만 하는 거. 욕조는 없잖아요. 샤워만 그러니까 하는 우리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욕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거 하는데 욕조 없으면 안 되죠 일본은. 그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미국 진출할 때 현지 의견을 했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있었냐? 이게 이제 단독주택은 목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목조를 품질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산 목조를 가져왔대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미터법을 쓰는 나라고 예. 미국은 인치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터와 인치가 정확하게 호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미터법으로 자 몇 센치 몇 을 했는데 네. 그 집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아구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인치법으로 뭔가 다른 것들이 맞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극복을 하면서 가면서 결국은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어디서 만든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과 이거를 같이 가는 시스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적응할지 그럼 거기에서 중심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는 기초적인 사례들은 안 나왔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AI 같은 것들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들 절박하니까 어떻게든 적응을 하네요. 예. 어떻게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여기를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위대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펜대로 굴리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지만 어쨌건 가능하게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안 할 것이냐. 예. 그럼에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라든가 이런 관세 장벽이라는 걸 일시적이다. 예. 곧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버티거나 우회 방법을 쓰면 되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라고 하는 게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기업가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 현지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 현지 진출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까 TSMC와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